네, 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컴퓨터교육과 류은석 교수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가 이 버추얼 리얼리티 시스템, 앞으로 그 중에서도 6 degree of freedom, 그러니까 자유도가 6 degree of freedom입니다. 이거 저희가 소위 말하는 3D, 4D 이것이 아니라 degree of freedom, 자유도가 6인 그런 시스템에서 뭐 라이트 필드 이미지라든지 멀티뷰 비디오 코딩을 이용한 여러 가지 비디오 압축 기법들을 사용하는 것, 특히 엠팩 표준을 중심으로 엠팩 이머시브 표준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오버뷰를 포함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핵심 내용인 티미브라고 테스트 모델 for immersive video에 대한 계속되는 표준화에서의 기고들, 그런 내용들 이런 것을 간략하게 오버뷰를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제가 사실 이전에 EIRAC에서 발표를 드렸던 가상현실의 굉장히 베이직 기초 세미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을 먼저 들으신 분들은 이제 이 내용을 들으실 때 좀 팔로우를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그런 백그라운드가 전혀 없이 이걸 들으신다면 사실 조금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표준화라든지 직접 가상현실 시스템에서의 굉장히 구체적인 연구나 기고들을 대상으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필요하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금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권장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정도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 이상 내용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그라운드로는 라이트 필드 비디오 컴프레션하고 티미브, 테스트 모델 포 이머시브 비디오라고 해서 엠팩에서 이 VR 시스템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플랜옵틱 카메라는 전체적으로 요새 사실 이 업체들이 많지는 않고 그나마 있던 업체도 매각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만은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 여기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를 이용해서 이런 카메라, 즉 저희 옛날에 파리눈 같은 거 보면은 작은 이런 렌즈들이 많이 눈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영상들이 살짝 다른 각도에서 보이는 이미지들이 연이어 있고요. 이런 그림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카메라를, 그런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를 10마이크로미터 내부의 그런 작은 영상을 모아서 그런 걸 가지고 나중에 렌더 이미지를 구성해내는 이런 카메라를 플랜옵틱 카메라라고 하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만들어낸 저희가 포맷을 말씀을 드리면 라이트 필드 포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라이트 필드 포맷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소위 라이트 필드 이미지, 라이트 필드 비디오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말씀이고요. 보통 플랜옵틱 카메라로부터 받아들여진 영상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렌즈렛 포맷, 또는 멀티뷰 포맷 이렇게 저희가 표현하기 나름입니다. 렌즈렛 이미지, 멀티뷰 이미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이렇게 라이트 필드 이미지를 저희가 이렇게 잘 보면은 이런 영상들이 이렇게 있는 이런 렌즈렛 이미지도 이걸 보통 저희가 렌즈렛 이미지 LL 이렇게 많이 쓰는 표현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얘네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변환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미지를 띄워다가 여기서 노란 부분을 여기서 또 모으고 여기서 모으고 여기서 모으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미지 1, 2, 점점점 이미지 N 해서 이 라이트 필드 렌즈렛 이미지를 멀티플한 이미지, 독립적인 이미지, 살짝 각도가 바뀐 이미지로 뽑아낼 수 있습니다. 컨버전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만든 것은 저희가 이제 멀티뷰 이미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용어 정리를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이제 렌즈렛을 멀티뷰로 바꿨다.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이것을 이용해서 엠팩1에서는 죄송합니다. 엠팩 I에서는 엠팩 이머시브에서 요거 I는 이머시브의 약자입니다. 몰입감 할 때 이머시브의 약자이고요. 이머시브에서는 댄스 라이트 필드라고 해서 저희는 DLF라고 약어를 많이 쓰는데 이 댄스한 라이트 필드 이미지를 가지고 어떻게 압축을 할 것인가 이런 논의들이 표준화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가 VR, AR, 넥스트 제너레이션 타픽 무엇이냐 얘기할 때 홀로그래피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애트리에서도 그 홀로그래피 디바이스를 만드는 팀이 있었고요. 또 삼성전자에서도 최근에 또 좋은 결과 발표를 했는데 홀로그래피 디스플레이를 만들 경우에 과거에는 그 사이즈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손바닥보다 작은 사이즈 하다 요새는 점점 커지고 있는데 각도도 많이 바꾸지는 못하고요. 살짝 한 몇 도 내에서 이렇게 고개를 움직였을 때 보일 수 있는 좀 그런 정도의 아직은 좀 제한이 있습니다.
제한은 있습니다만은 뭐 아마 그 산업체에 계신 분들이면 더 지금 저도 이제 산업체를 떠난 지가 조금 돼서 얻을 수 있는 정보에 제한이 있는데 더 많은 어떤 준비가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디스플레이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차세대 디스플레이를 이용해서 홀로그래피 영상 이런 것을 보여주려고 할 때도 많이 쓰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홀로그래피라고 하면은 그 스타워즈에서처럼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공중에 나오는 그런 영상을 생각하시는데 그 매체가 있지 않는 한 공중에 빛을 맺히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홀로그래피 표현이 가능한 디스플레이를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디스플레이에 적용되는 영상 자체가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 얼추 보면은 그건 뭐 물결 무늬 같은 그런 물리적 특성을 띠는데 그런 영상 자체를 인코딩하는 그런 기법들도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뭐 캐티 같은 데서도 홀로그래피 하는 팀이 있고 요번에 그 홀로그래피 과제도 크게 많이 생성이 됐는데요. 저는 이제 그런 내용보다는 우리가 이 라이트 필드 이미지를 가지고 어떻게 코딩하면은 조금 더 효율이 올라가더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실제 엠팩 이머시브 표준에서 하는 연구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댄스 라이트 필드 이제 가지고 뭔가 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렌즈렛 이미지와 멀티뷰 이미지가 있을 때 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플랜 옵틱 영상을 가지고 이렇게 잘잘잘잘잘잘한 요거는 렌즈렛. 요거를 만약에 아까처럼 LL을 저희가 멀티뷰로 컨버트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건 멀티뷰 영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는 서로 서로 상호간에 컨버전이 가능하다고 보시고요. 컨버전. 그럼 이제 데이터 포맷 레벨에서 렌즈렛 포맷과 멀티뷰 포맷이 있는데요. 이건 또 멀티 프레임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거 뭐 같은 얘기입니다. 두 가지는 같은 표현이고요. 압축을 할 때 저희가 몇 가지를 쓸 수 있습니다. HEVC, 과거에 이제 저희가 하이 에피션시 비디오 코딩이라고 해서 H.265에 해당하는 국제 표준입니다. 2013년 1월에 표준화가 완성되었고요. VVC가 이제 최근에 표준화가 다시 압축되었는데 버스탈 비디오 코딩 해서 다양한 기능을 가진 그런 압축 코덱이 생겼습니다. HEVC보다는 약 한 40% 정도 압축 효과가 좋은 코덱인데 이런 걸 가지고 렌즈렛 이미지를 그대로 그냥 압축해버리는 기법들도 있습니다. 근데 효율이 그렇게 꼭 높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영상들이 굉장히 잘게 쪼개져 있으니까요. 그럴 경우에는 멀티뷰로 컨버전을 해서 또 저희가 전통적인 멀티뷰 코딩을 위한 MVHVC, 네, 그 HVC의 Extended Profile인데 그런 기법을 쓸 수도 있고요. 3D HVC를 쓸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MVHVC를 많이 좀 테스트를 하는 상황이고 요거는 역시 또 HVC나 VVC를 써서 코딩을 하고 그러면 그 데이터 포맷 간에는 또다시 컨버전이 가능하겠죠. 렌즈렛 멀티뷰 그 다음에 뭐 화면의 디스플레이를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단계별로 여러 가지 뭐 기법들을 좀 적용한다. 데이터 포맷 레벨에서 적용한다. 뭐 컨버전 레벨에서 적용한다. 이런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제가 이제 큰 오버뷰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이거 보면은 렌즈렛 영상, 멀티뷰 영상이 저희가 캡처된 이미지의 내용이고요. 얘네들 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로 컨버전이 가능합니다. 렌즈렛 영상에 가지고 저희가 이제 뎁스 에스티메이션을 해서 이미지 간에 그 뎁스 맵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그러니까 멀티뷰 영상과 그러니까 이미지와 뎁스 이미지로 이걸 변환해서 쓰는 것도 가능하죠. 컨버전을 통해서. 또한 멀티뷰 가지고는 뎁스 에스티메이션을 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뭐 이미지 파라미터를 좀 조정하고 해서 코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 포맷 레벨에서도 이것저것 가능하고 지금 3DOF 플러스 여기서는 이제 TMIV라는 테스트 모델 for Immersive Video라는 것이 국제 표준에 포함이 되어서 작년에 이미 다 표준화가 되었고 지금은 6DOF, 6 Degree of Freedom으로 가는 추세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TMIV라는 툴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인코딩을 합니다. 요 내용 베이직 뷰, 에디셔널 뷰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지난번 한 몇 달 전에 몇 달이 아니라 이제 좀 됐나요? EIRIC에서 1년 전인가 제가 발표를 할 때 구체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도 조금 제가 한 슬라이드 한 2장으로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TMIV로 인코딩을 해서
3DOF 플러스나 이런 영상들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영상이 워낙 사이즈가 크니까 버추얼 그 리얼리티 서비스에 사용되는 것은 사용자의 그 VR sickness, 멀미 효과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12K나 16K 정도의 굉장히 큰 레졸루션 비디오를 원합니다. 한 디그리당 40픽셀 이상의 굉장히 그 높은 픽셀 레이스를 요구하기 때문에 상당한 비트레이트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의 뷰포트, 사용자가 바라보는 시점에 해당하는 영상만 전송함으로써 전체적인 대역폭을 낮추겠다. 뷰포트 베이스드 비디오 스트리밍 이런 거를 하는 쪽에서는 타일드로 이 영상을 잘게 쪼개서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쪼개서 요 일부 영상을 보내는 그런 기법들도 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지금 예제는 단순히 타일드가 아니라 베이직 뷰라고 아까 말한 요 베이직 뷰는 타일로 쪼개고 에디셔널 뷰는 그냥 보내는 그런 예제입니다. 에디셔널 뷰는 굉장히 작은 패치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타일들로 쪼개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딩 효율을 잃기 때문에 그대로 보내는 그 방법이 있고 딜리버리 레벨에서도 또 여러 가지 정책들을 쓸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뷰포트 디시즌을 해서 사용자의 뷰포트가 이 영역이다. 지금 이게 확대가 안 되는데 요 영역이다 그러면 여기를 보내고 또 요 영역이다 그러면 이쪽 타일을 보내는 또 그리고 영상을 타일을 보낼 때 고개의 각속도라든지 사용자의 눈동자 움직임을 예측하거나 아니면 영상 중에서 저희가 봤을 때 그 요새 딥러닝을 써서 사람들이 많이 보는 오브젝트들을 갖다가 미리 디텍션을 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타일의 화질을 올리거나 아니면 그쪽 타일을 분명히 얘가 쳐다볼 것이 예상되므로 그쪽 타일에 대한 영상을 미리 프리패칭해서 딜리버리 타임에 전송을 미리 버퍼에 보내놓는다든지 하는 그런 연구들, 굉장히 아주 세부적인 연구들인데 그런 연구들도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디컴프레션, 이제 여기선 디코딩을 다 해주는 기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렌더링을 해서 우리 HMD 같은 디바이스로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팀이브를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테크니컬러 페인터라는 16개 뷰 가지는 이런 영상들 16개의 뷰로 이렇게 만들어진 멀티뷰 영상이 있으면은 요거를 이제 미브 툴, 요 미브는 요거는 이제 저희 미브라고 썼으니까 이건 엠팩 이머시브 비디오인데 죄송합니다. 이거를 그냥 팀이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팀이브라고 생각하시고요. 팀이브는 그 테스트 모델 for immersive 비디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DOF 플러스에서 적용된 그 비디오 압축 도구고요. 시스템 레벨의 도구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영상이 베이직 뷰로서 괜찮은 영상을 옵티마이저가 추출해냅니다. 영상 중에서 가장 다른 영상들과의 오버랩이 많거나 많은 커버리지를 가진 영상들 이런 그 어떤 규칙에 따라서 팔러스에 따라서 이 중에서 어느 거를 베이직 뷰로 하겠다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을 딱 하고요. 이 영상이 선택되었으면 이 영상과 각각의 이걸 저희는 소스 뷰라고 소스 뷰 0, 소스 뷰 1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데 이 영상과 이 뷰 간에 그 차분값을 가지고 패치를 만듭니다. 이런 작은 패치들을 크기별로 작은 패치들로 나눠줄 수 있는데 그런 패치들을 만들어서 에디셔널 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크게 보면 베이직 뷰와 에디셔널 뷰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드도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이 미브 모드라는 것과 미브 뷰 모드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건 이대 강재원 교수님 쪽 그 논문에 있는 슬라이드를 제가 하나 그림을 참조했습니다. 미브 모드라고 하는 것은 방금 전 말씀대로 베이직 뷰와 에디셔널 뷰로 영상을 쪼개서 만드는 것. 그리고 미브 뷰 모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안 하고 이 각각을 요 소스 뷰 각각을 하나하나를 얘 자체가 그냥 아틀라스 이미지다. 저희는 이런 걸 갖다 아틀라스 이미지라고 이런 걸 부르는데 아틀라스 이미지라고 가정하고 아틀라스 이미지가 그냥 16개가 있네 이렇게 가정하고 보내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멀티뷰로 알아서 압축해라라고 하고 얘는 그냥 보내는 거의 원본 그대로 보내는 것이고요. 이 미브 모드는 여기 나와 있지만 베이직 뷰와 에디셔널 뷰로 변환을 해서 보내는 겁니다. 당연히 이때는 연산량이 굉장히 높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여기 녹색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은 저희가 이게 그림을 잘못 그린 게 아니라 뎁스 맵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저희가 생각해 보시면 6 degree of freedom 서비스를 위해서는
기존에 저희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에서 보시는 그 VR 관련된 영상은 VR 카메라 하나를 가지고 영상을 찍어서 이게 저희가 한 고정된 위치에서 이렇게 둘러보면은 주변에 이렇게 제가 그 공간 안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이머시브하게 밖을 볼 수 있는 그런 류의 옴니 디렉셔널 기법을 쓰는 영상들이었습니다. 그러는데 그 경우에 가장 아쉬운 게 뭐냐면 저 같은 경우 지금 제 랩탑을 앞에 두고 있는데 랩탑 뒤에는 뭐 예를 들면 뭐 노트북 모델이 뭐 저 같은 경우 삼성 모델을 쓰면 삼성 또 여러분들이 뭐 다른 모델을 쓰면 이렇게 있는데 그걸 한번 보고 싶다고 하더라도 과거에는 불가능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VR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만약에 그 뭐 현악 악기를 뭐 다루는 몇 중주, 뭐 4중주 이런 분들이 연주를 하고 있다. 하지만 카메라 위치에 고정된 위치에서만 바라볼 수 있었던 게 3DOF 시스템, 3 Degree of Freedom 시스템의 제한점이었는데요. 3DOF 플러스에서는 카메라를 여러 대를 써서 고개를 조금 몇 도 정도 움직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이 모니터 뒤에 있는 부분 쪽 약간 쳐다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6 Degree of Freedom이 되면은 몇 발자국 정도 걸어 다니는 위치의 영상들까지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한 현악 사중제 영상을 보고 있다 그러면은 저기 있는 사람이 뭐 예를 들면 바이올린을 다루는데 앞에 있는 무슨 다른 악기를 다루는 사람한테 가려서 안 보이더라도 저는 제 위치를 그쪽 근처로 다가가서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마치 구글 뷰, 스트리트 뷰 할 때 동영상이 움직이고 있고 저는 실시간으로 아무데나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자유도가 있다고 가정하시면은 그 시스템이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위해서 할 때는 카메라가 하나가 아니라 수십 개가 들어갑니다. 그 엠팩에서 쓰이는 테스트 시퀀스도 15개, 24개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쓰이기 때문에 영상 간의 중복 제거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방금 여기 네, 깊이맵이라고 썼는데 이 뎁스를 만들어내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뎁스는 카메라 파라미터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만들어낼 수 있고요. 영상 간의 그 시점을 이용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데 과거에는 DERS라고 소프트웨어를 많이 썼는데 지금 좀 다른 툴로 또 엠팩에서 또 쓰이는 것이 같이 기고가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뎁스가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다 보니까 이 녹색으로 뎁스를 표현했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럴 겁니다. 그럼 굳이 왜 이 미브 뷰 모드를 쓰면 되는데 여러 개의 영상 네, 이걸 쓰면 되는데 왜 굳이 미브 모드를 우리가 이렇게 써야 되느냐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할 경우에는 방금 전에 이 그림에서처럼 베이직 뷰를 인코딩하고요. 이 에디셔널 뷰를 인코딩하고 요거에 대한 어떤 뎁스들 그러니까 한 4개만 영상을 인코딩하면 되는데 만약 이렇게 미브 뷰 모드라면 영상만 해도 벌써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에다가 뎁스까지 해서 16개의 영상이 있습니다. 이 많은 영상을 실시간적으로 인코딩, 디코딩 해야 우리가 6DOF에서 한 프레임을 볼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다 보면 디코더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모바일 디바이스라든지 랩탑 PC에서는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디코더 수를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트레이트 자체가 높더라도 디코더 수만 줄일 수 있다면은 이거는 시스템적으로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티미브 툴에 대한 그 팔러스이자 뭐 정책이랄까 철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그러면 제가 어느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그 엠팩 이머시브에서의 그 티미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스트 모델 for immersive video라고 6DOF나 저희가 이제 3DOF 플러스 3DOF 플러스는 그 각도에서 고개를 조금 전후좌우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볼 수 있는 거 약간씩 머리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정도를 보시면 되고요. 6DOF는 걸어 다닐 수 있는 레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위한 그 티미브 툴을 어떤 식으로 계속 그 버전을 해가면서 엠팩에서 표준화해서 연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한 몇 년 전에 한 3년쯤 전인 것 같습니다. 그 3DOF 플러스에 대한 콜포 프로포절이 있었습니다. 국제 표준 엠팩에서는 자 우리가 이제 3DOF는 잘 됐고 예 이미 그때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거는 잘 됐고 우리는 이제 3DOF 플러스를 한번 하고 싶고
향후적으로 2022년까지는 6DF를 하겠다. 2020년까지는 3DF 플러스를 하겠다. 이런 플랜을 가지고 자, 좋은 툴을 한번 요거 위에서 가져와봐 해서 이제 모여서 이걸 표준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결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상을 어큐지션하고 그 이미지 간에 뭐 스티칭하고 뭐 매핑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인코딩해서 전송하면은 이쪽에서 다시 비디오와 이미지를 디코딩하고 이렇게 해서 뭐 디스플레이 하는 식으로 뭔가 한번 해보자. 이게 이제 Architecture for 3DF plus Media인데요. 그 다음에 헤드 아이 트래킹도 하고요. 이런 어떤 개념을 가진 사용자가 앉은 상태에서 그 요 피치 롤이라고 하는데 고개도 움직이고 좀 전후좌우로 머리도 움직일 수 있는 그 정도의 3DUF보다는 조금 더 자유도가 높은 그 정도 레벨의 툴을 만들어 보자라고 콜퍼 프로포저를 냈습니다. 그 결과 필립스라든지 노키아라든지 그리고 포즈난 대학, 여기 하면 포즈난 대학과 애트리가 같이 낸 기고고요. 테크니컬라 인텔, 그리고 저장대학 이런 데서 그 기고문에 대한 그 프로포저를 내서 그것들이 모여서 결국은 표준화 첫 번째 티미브 툴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저희 랩도 그 이거를 사실 준비를 해서 자체 툴, LG 쪽하고 조금 연구 과제를 받아서 좀 만들었었는데 뭐 아쉽지만은 저희는 그 표준화에 대한 그 당시 좀 그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에 내지는 못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좀 연구하고 실험해서 논문을 좀 내는 선으로 연구를 진행했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최초의 티미브 모델이 나왔고요. 티미브 모델은 그 소스 카메라들을 가지고 파라미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스 뷰, 여기서 T는 텍스처, 2D 영상을 말하는 겁니다. D는 뎁스입니다. 요거는 뎁스고요. 요거는 텍스처입니다. 텍스처. 요걸 가지고 뷰 옵티마이저. 네. 요걸 돌리면 그 영상에서 베이직 뷰를 뽑아내고요. 그 다음에 에디셔널 뷰를 뽑아냅니다. 역시 T 플러스 D, 그러니까 텍스처와 뎁스를 같이 가지고 있고요. 요것들을 가지고 뭘 하냐면 프루닝이라는 작업을 합니다. 프루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스 뷰들이 여러 개가 있을 때 이 베이직 뷰와 소스 뷰들을 비교를 해보면은 대부분 오버랩이 됩니다. 카메라가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좀 찍고 또 이쪽에서 이렇게 찍고 뭐 이쪽에서 이렇게 찍고 여러 가지 카메라 소스로 해서 찍다 보면은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이쪽 카메라에서는 이 물체 오른쪽 이 옆에 면이 보이는데 이쪽 카메라에서는 그쪽이 안 보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안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얘와 만약 이걸 만약 베이직 뷰라고 했다라고 하면은 베이직 뷰와 요 소스 뷰 간의 디퍼런셜 값 요거를 찾아보다 보면 얼굴의 요 옆면 요런 데가 해당할 겁니다. 만약 이거를 영상으로 뜯어보면은 요런 영상이 나오겠죠. 요게 이제 디퍼런셜 값에 해당하는데 요런 걸 찾아내는 과정을 그냥 프루닝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픽스라든지 뭐 이런 거 하신 분들은 이게 많이 쓰이던 용어 같은데요. 저는 이제 그 전통적으로 비디오 코딩 그리고 비디오 시스템, 뭐 전송, 스트리밍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용어가 저는 처음에는 좀 생소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용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다 모아가지고 이런 부분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소스 뷰 간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방금 전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이런 부분도 있고 뭐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런 걸 각각을 저희가 패치라 부르는데 모아서 애그리게이팅해서 패치 패킹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영상에다 대고 그 소스 뷰 1에서 받아들인 뭐 패치, 소스 2에서 받아들인 패치, 3에서 받아들인 패치 이런 것들을 여기다 이렇게 잘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걸 쌓기를 잘해야 되다 보니까 뭐 영상을 예를 들면 이런 패치가 굉장히 큰 게 있으면 큰 거부터 여기다가 뭐 위에다 배치를 하고 아래로 갈수록 점점 작은 걸 배치한다든지 여러 가지 기법을 쓸 수가 있고요. 그런 기법 속에서 또 한 가지가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 프레임과 두 번째 프레임과 세 번째 프레임 간에 이게 카메라가 아무리 고정됐어도 물체가 움직일 때마다 이 패치들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면 이 패치들이 모인 이 아틀라스 이미지는 저희가 그걸 아틀라스 이미지라고 부르는데 이게 계속 블리커링이 일어납니다. 깜빡깜빡하는 거죠. 왜냐면 이거 계속 이게 내용이 많이 바뀌니까 영상처럼 이렇게 무슨 영속성이 있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말은 압축 효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영상의 압축이라는 것은 이전 프레임과 현재 프레임 간의 굉장히 그 리던던시를 줄이는 오버랩이 된 영상 부분을 많이 찾아서 모션 프리딕션을 해서 줄이는 게 목표인데
그런 것이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GOP 단위로 고정을 합니다. 뒤에도 슬라이드가 좀 하나 있습니다만 보통 한 GOP 단위로 고정을 해서 현재 프레임에서 만약 이런 패치가 있다가 그 다음 프레임에서 이 패치가 필요가 없다 하더라도 이 자리를 보존해 놓고 다른 패치는 또 그 옆에다 이렇게 넣는다든지 해서 플리커링이 너무 일어나지 않도록 그 자리를 보존하는 그런 기법들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치를 패킹할 때도 여러 가지 기법이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영상을 여러 가지 하나 이상의 멀티플한 소스를 가지고 그 하나의 영상으로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텍스처 인코더와 뎁스 인코더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런 것들을 어느 위치에다가 영상을 썼는지 XY 좌표 같은 것들이 필요하겠죠. 이런 거는 결국 메타데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메타데이터 같은 것들을 아틀라스 파라미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역시 정보를 넣고 여기를 정보를 넣어서 먹스를 시켜서 비트 스트림으로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티미브의 구조입니다. 티미브의 구조고요. 또 이런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텍스처랑 뎁스가 과연 중요도가 똑같으냐, 뎁스는 텍스처보다 혹시 중요도가 조금 떨어지면은 다운샘플링을 좀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아니면은 카메라 군집이 제가 여기 하나 있고요. 뭐 영상들이 이렇게 있을 때 무대가 여기 있고 그래서 뭐 이걸 보는데 카메라가 여기서 이렇게 찍는 것도 있고 여기서 찍는 것도 있고 여기서 찍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카메라의 코디네이션이 있을 때 가까이 있는 카메라가 굉장히 해상도가 좋고 영상을 전체적으로 잘 보여줄 수 있으니까 여기 있는 것은 고해상도로 처리를 하고요. 멀리서 무대 전체를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류의 카메라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은 뭐 다운샘플링을 하거나 아니면 화질을 좀 떨어뜨림으로써 선택적인 그런 영상 압축, 차별적인 영상 비디오 코딩을 하는 그런 기법들에 대한 연구들도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카메라가 바라보는 시점이 만약에 카메라 군집이 있는데 어떤 카메라들은 이쪽을 향해서 굉장히 바라보고 있고요. 어떤 카메라들은 만약 이쪽을 향해서 많이 바라보고 있으면 이 카메라 군집과 이 카메라 군집 간에는 서로 영상 코딩을 할 때 오버랩 되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축 효율이 별로 올라가지도 않는데 그것들을 비교함으로써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립니다. 한 예로 여러분들이 그 옛날에 그 비디오 코딩 이론을 좀 배우셨으면 이전 프레임과 현재 프레임 간의 모션 프리딕션 하나를 해줘도 그 인코딩 때 그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복잡도가 높기 때문에요. 모든 블럭을 하나하나 비교하면서 영상이 같은 질을 비교하다 보니까 복잡도가 높은데 그런 레퍼런스 픽처를 하나가 아니라 뭐 3개, 아니면 5개도 쓸 수 있는 게 비디오 한 소스 뷰의 압축 기법입니다. 근데 이 소스 뷰가 막 24개가 되기 시작하면은 그 복잡도가 어마어마해지고 또 영상 사이즈가 작으면 모르겠지만 저희가 다루는 영상은 타겟이 일단 12K, 16K 막 이런 영상입니다. 제가 그 캐티 쪽하고 과제를 작년까지 3년 동안 그 VR 시스템을 했었고 지금부터 또 4년간 또 뭐 홀로그래피랑 VR 이런 연구를 좀 하려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연구 속에서도 저희가 쓰는 테스트 시퀀스는 16K짜리 영상이었습니다. 저쪽 유럽 쪽에 뭐 타일드 미디어라든지 이런 애들도 그 당시에 뭐 12K, 16K 영상 가지고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그 연산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이즈를 줄이거나 아니면은 뭔가 필요한 부분만 보내거나 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 중이고요. 또 다른 편으로 하나 얘기를 드리면은 그 카메라를 10개가 있을 때 10개를 다 보내지 않고 일부만 좀 보낸 다음에 선택적으로 보낸 다음에 중간에 필요한 부분 제가 어떤 카메라와 1번 카메라와 2번 카메라 3번 카메라가 있을 때 1번과 3번을 보내고 2번을 안 보냈다 쳤을 때 네. 여기 보내고 여기 보내고 여기 보내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얘만 보내고 얘만 보내서 얘를 안 보냈다라고 하면 얘를 중간에 제가 만약에 HMD에서 이쪽 머리로 이쪽 부분으로 머리를 움직였다면 얘를 생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저희가 소위 얘기할 때는 중간 뷰 생성이라고 하는데 인터미디에이트 뷰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역시 그 딥러닝 기술도 많이 써서 영상 화질을 올리고 이런 작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대 강재원 교수님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또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뎁스맵에 대해서 에스티메이션 하는 기법들 그런 연구도 하고 있고 아까 사용자들이 볼만한 오브젝트는 뻔하다.
그걸 위해서 유튜브에 있는 많은 영상들에 대해서 사용자들이 실제로 어느 뷰를 바라봤는지에 대한 그라운드 트루스 데이터를 가지고 영상과 그라운드 트루스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켜서 그런 데이터셋을 학습을 시켜서 영상을 어디를 볼지 예측을 하면 그 부분을 고화질 처리하고 나머지를 저화질 처리하면 되니까 그거를 또 VR에서도 적용하는 그런 연구들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뭐 관련된 노스데브나 이런 데서 발표를 좀 했었습니다. 네. 이제 그 테스트 모델 포 이머시브 비디오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저희가 어떤 식으로 발전해 왔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 부분부터는 제가 조금 빨리 진행을 좀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 이 내용이 어려워서 그 백그라운드를 원래 아예 설명을 좀 안 하고 가면 빨리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아마 백그라운드가 없으신 분들은 되게 좀 어려우실 것 같고요. 제 참가자 명단을 봤을 때 실제로 기업에서 프린시펄 엔지니어라든지 이런 분들은 사실 기업에 계신 분들은 저보다 더 이거에 대해서 잘 아실 거기 때문에 조금 스펙트럼이 다양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어느 눈높이를 맞춰야 될지 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 부분부터는 조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팀이브 버전 2가 있고요. 그 팀이브 버전 3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뭐 그룹핑 한다든지 오브젝트 베이스드 이머시브 이 두 가지 색깔 칠한 부분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굳이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알만한 부분이거나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스킵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룹 베이스 팀이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뷰가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카메라 소스가 있을 때 그 카메라 간에 군집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룹을 만들어서 보면은 얘와 얘는 여기 있는 카메라들끼리 코딩을 좀 따로 그룹을 만들어서 하고 얘끼리 따로 만들어서 하면 효율이 괜찮더라.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토 그룹 셀렉터를 두고 소스 뷰와 이 카메라들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 카메라 파라미터들이 있겠죠. 카메라 코디네이션 같은 정보들 이 두 가지를 받아서 그룹을 셀렉션을 하고 얘네를 가지고 우리가 그룹 0와 그룹 뭐 1, 2, 3, 4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보통 그룹을 한 두 개로 나눈다고 치면은 그룹 0과 그룹 1로 나눠서 우리가 코딩을 하겠다. 물론 뭐 메타데이터 같은 건 먼저 해서 만들 수 있겠고요. 그래서 메타데이터 정보와 비디오 인코딩 정보, 그룹 0의 비디오 인코딩, 그룹 1의 비디오 인코딩, 그리고 메타데이터는 먹스에서 비트 스트림을 만들어내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 기억이 맞다면 인텔에서 제시를 해서 많이 연구가 됐고요. 저희도 이거 기반으로 해서 HVC에서 타일링, 독립적으로 인디코딩하기 위해서 타일이라는 기법들이 많이 쓰입니다. 이 내용을 이용해서 이 그룹을 타일로 아예 쪼개는 그런 연구들을 좀 진행해 봤습니다. 실험을 해봐서 얘네들이 독립적이면 예를 들어 사용자의 뷰포트가 이쪽을 바라보는데 이쪽은 그룹 0에 해당하고 이쪽은 뭐 그룹 1에 해당하고 이러면은 시점에 따라서 제가 다 보낼 필요 없이 해당하는 그룹의 정보만 좀 보내는 셀렉티브 스트리밍이 가능할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그룹 영상 간에 굉장히 독립적이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MCTS, 그 Motion Constrained Target이라고 저희가 예전에 구현해서 HEVC 국제 표준에다가 저희 그 레퍼런스 소프트웨어에 저희 그 들어갔는데 이 기법을 이용해서 이걸 타일링해서 넣는 그런 작업들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베이스드 팀입이라는 것도 또 어느 정도 그 당시에 또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뭐냐면 텍스처와 뎁스맵 간의 어떤 이런 영상들을 뷰를 뷰 0, 1, 2, 3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오브젝트를 따로 뽑아낼 수 있게 만들어주면은 사실 AR 같은 데서는 오브젝트를 뽑아서 이 사람을 다른 공간에 집어넣는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오브젝트 베이스드 같은 프로세싱 같은 거에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팀이 4나 5. 제가 슬라이드가 지금 여러분 그 17장인데 제가 사실 37장까지가 퍼스트 파트입니다. 나머지는 뭐 백업인데 백업은 할 시간이 없을 것 같고요. 조금 제가 속도를 빨리 나가겠습니다. 그 4, 5가 있는데 여기서 좀 녹색, 파란색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뎁스맵 스케일링은 뭐냐면 아까 이미 제가 이제 앞부분 설명을 하면서 크게 오버뷰 말씀으로 드린 내용입니다. 영상이 있을 때 2D 텍스처는 굉장히 중요하죠. 2D 텍스처 정보는 중요하는데 그 뎁스맵의 경우는 사실 이런 영상들, 네, 이런 영상들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자면은 텍스처는 중요하죠. 요거는 이렇게 잘 그냥 갖다 좀 쓰고 영상을 어떻게 좀 영상 처리해서 좀 쓸 수 있겠다 싶어서 요거를 갖다가
스케일링을 하는 겁니다. 다운샘플링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뎁스 스케일 메소드라는 요 신텍스를 여기다 추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좀 추가해가지고 실험을 했더니, CG는 컴퓨터 그래픽입니다. 컴퓨터 그래픽에서는 효과가 좋고요. 당연하죠. 그런 영상은 뎁스를 줄여도 굉장히 컴퓨터 그래픽은 단순하게 다시 이렇게 복원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좋고, 내추럴 이미지, 넌 CG 영상에 대해서는 사실 좀 영상 화질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픽셀 레이시오가 굉장히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래도 의미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전통적으로 비디오 하신 분들은 비드레이트라는 표현을 쓰지 픽셀 레이트를 많이 이렇게 쓰는 건 아닌데, 그래픽스 하신 분들이 좀 많이 쓰는지 이런 표현들이 좀 나왔습니다. 물론 이건 제가 그래픽스를 많이 모르기 때문에 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GOP 베이스드 패치 이런 게 뭐냐면, 과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GOP 단위로 이 패치를 위치를 업데이트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그렇지 않으면 계속 플리커링 거리니까 그랬는데, 요거를 프레임 레벨로 바꿔보자. 근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닌데, 저는 도리어 처음에 프레임 베이스로 저희 연구실에서는 개발을 했다가 요거에 문제가 있어서 도리어 이걸 GOP로 바꿨는데, 거꾸로 이렇게 좀 제한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일단 이 사람들 표현에 의하면 여기 IVPSNR이라는 게 있죠. 이거는 이머시브 비디오 PSNR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YPSNR, YUVPSNR하고는 좀 다른 표현인데 매트릭이 다릅니다. 퀄리티 어세스먼트가 다른데 여기서는 효과가 좀 있었다. CG 영상에 대해서는 있었다. 다만 넌 CG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로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사람들마다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패치에 대해서 약간 이게 옆에 이렇게 뭐랄까요, 다이얼레이션이라고 줍니다. 이런 걸 좀 줘서 이렇게 넓게 만들어주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상을 여러 각도에서 찍은, 코디네이션에서 찍은 영상들로 나중에 렌더링을 하고 나면은, 만약 테이블에 모서리가 이렇게 있을 때, 옆에 카메라에서 찍은 거 붙이고, 이쪽 카메라에서 찍은 거 붙이고 하다 보면, 이런 테두리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멀티플한 이렇게 무늬가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티팩트죠. 오류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감추려면은 그냥 이걸 굵게 만들어가지고 덮어 씌우면 되죠. 그럼 좀 사람이 봤을 때 실제 영상하고 좀 다를지언정 애노잉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다이얼레이션 기법을 좀 써주는데 굵게 만들었죠. 여기를 좀 더 굵게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걸 덮어버리는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하면은 PSNR은 좀 설령 떨어지더라도 사람들이 봤을 때 느껴지는 서브젝티브 비디오 퀄리티는 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얘기가 있고, 요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가 12, 그러니까 여기 엠페 이머시브 비디오가 이제 만들어지고 나서요. 요새 23090-5에서, 문서에는 3VC라고 나와 있는데, 저희는 실제로 이제 V3C라고 부르는 이 볼륨메트릭 비디오 코딩 쪽에서, 비디오 베이스드, 볼륨메트릭 비디오 코딩으로 이제 이런 것이 통합되어서, 이제, 미부에 연구가 이제 엠팩이 되고 있다. 그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또 끼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이제 최근 내용입니다. 6와 7. 이게 현재 7이 가장 레이티스트 버전이고요. 내년 1월 되면 또 이제 또 미팅이 있죠. 엠팩은 1년에 4번 국제 표준 미팅이 있고, 요새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계속 버전업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일단 텍스처 디펜던트 프로닝, 여기 말씀드린 요런 거,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원래 점과 점을 비교해서 프루닝을, 아까 전에 프루닝이라는 게 소스 뷰와 베이직 뷰 간에, 소스 뷰가 여러 가지가 있을 때 베이직 뷰 간에 이 오버랩을 잘 찾아가지고 패치들을 만들어내는 거, 이런 게 뭐 프루닝이라고 했는데요. 요거를 점과 점으로 점점 비교하고 했더니, 요런 조그만 블럭 같은 그런 특성이 조금만 있어도 요런 부분이 지금 이게 오류가 난 겁니다. 이게 노이즈가 생긴 거죠. 이게 뭐 선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 게 있어서 요거를 픽셀 바이 픽셀로 안 하고 픽셀을 갖다가 블럭으로 베이스로 해서 블럭 베이스로 프리딩을 했더니 이런 오류들이, 이런 노이즈나 아티팩트들이 좀 줄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거는 뭐 워핑 같은 거 하거나 이런 분들이 워핑 아티팩트를 줄이기 위해서 좀 연구하시는 그런 내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한 베이직 뷰를 만들어낼 때 베이직 뷰를 저희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개 만들면 도리어 효율이 좋다. 근데 여러 개 만들다 보면 영상 사이즈가 커져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영상이 너무 커지니까, 베이직 뷰는 통짜 영상에 가까우니까,
그래서 그럼 디코더 수가 많이 필요한다든지 좀 여러 가지 이슈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영상의 크기를 고려해서 그런 베이직 뷰와 에디셔널 뷰를 잘 선택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뷰 레이블러 이런 것들에 대한 또 내용도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겟 레졸루션을 고려해서 맥시멈 루마 픽처 사이즈죠. 그걸 고려해서 에디셔널 뷰와 베이직 뷰 같은 것들을 만들어낸다. 그런 기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더 많은 베이직 뷰를 한번 써보면 어떠냐 가능한 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기고가 있었고요. 프루닝 클러스터 그래픽이라는 것은 프루닝을 할 때 아까 전에 그 프루닝 기법 베이직 뷰와 소스 뷰 간의 여러 가지 그 패치들 만들어내는 작업을 할 때 요 클러스터링을 잘 관계를 이렇게 얘가 얘와 관계되고 쟤와 쟤가 관계되고 이걸 좀 해주면은 실제로 효율이 올라가면서 그 컴플렉시티를 낮추는 기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그 뷰 간의 연관성을 이용해서 클러스터링을 좀 해준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프레임 패킹. 그래서 프레임을 영상을 넣을 때 저희가 이제 뭐 베이직 뷰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여기 블루는 그 텍스처. 네. 오렌지는 지오메트리, 뎁스 같은 거에 해당합니다. 이거 텍스처, 뎁스, 그리고 여기 그린 같은 건 어큐펜시라서 그 외에 좀 여러 가지 다른 정보인데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영상에 때려 박느냐. 패크 0, 1 이러면서 이렇게 뭐 박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모아가지고 크게 만들고 독립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뭐 만들 수도 있고 그랬는데 옵션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변환해가면서 이 아까 말한 V3C 비디오 베이스드 그 볼루메트릭 비디오 코딩을 할 때 여러 가지 패킹을 써봐서 또 인코딩을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결국 디코더 수와 압축 효율 간에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early 우리가 초기 연구이기 때문에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드린 타일과 그룹 같은 거 이런 거 뭐 타일로 쪼개서 진짜 독립적으로 코딩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볼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 패킹을 할 때는 영상을 패킹하는 과정에서 사실 여기 보이는 거 뭐 다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정말 이런 신텍스를 아까 앞에 나온 내용입니다. 요거 컨티뉴드니까요. 요거를 이렇게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대해서 신텍스를 제공해서 패킹에 대해서 위드스, 하이트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들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요 패크 프레임을 여기다 추가하자.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되었죠. 그리고 요거 이제 서브 비트 스트림 요것도 있는데 뭐 너무 요것까지는 아닌데 이제 서브 픽처를 머징하는 겁니다. 이게 영상을 베이직 뷰 두고 요건 뎁스가 있고 여러 가지 또 다른 정보들이 이렇게 있을 때 영상을 이걸 서브 픽처는 거의 저희가 타일 같은 걸로 보시면 되는데 이 VVC에서 이제 쓰이는 용어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영상을 잘 쪼개서 하나에 패킹해서 집어넣고 하면은 어떨까? 그래서 프레임 패크드 비디오 서브 스트림, 비트 스트림 타입 해가지고 서브 픽처 머지 앱 해가지고 이런 걸 하나 추가하는 내용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 언팩 탑 레프트 x y 그러니까 요거 위치가 요 점 같은 것들을 메타데이터로 줘야 되겠죠. 그래서 표준에서 이런 것들을 좀 제안을 했습니다. 연구적으로 보면 되게 단순한 하나의 트리키한 기법이라고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요거 추가가 뭔 큰 의미겠느냐 할 수 있지만 실제로 패킹을 어떻게 하는 거냐에 따라서 효과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저런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또한 그 아까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지만 기존엔 DERS라고 해서 Depth Estimation, 레퍼런스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뎁스를 에스티메이션 하는 기법들이 많이 쓰였습니다. 그랬는데 이 툴을 이용해서 뎁스를 많이 했는데 요새 IVD라고 저 사실 약자를 빨리빨리 못 외우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근데 보통 IV 그러면 저희 세계에서 이머시브 비디오거든요. 그래서 이머시브 비디오에서 여기 뎁스 에스티메이션이 되겠죠. 그래서 IVDE라는 소프트웨어가 새로 이제 좀 나와서 이게 CTC에서 역시 고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DRS를 썼더니 영상이 뭐 베이직 뷰랑 에디셔널 뷰, 이거 패치들입니다. 그 프루닝을 해서 만들어진 패치들이 이 정도 사이즈를 먹었는데 IVD를 쓰니까 조금 이게 굉장히 정교하게 이걸 잘 뎁스 맵을 만들 수 있었고 뎁스 맵이 좋으면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그 패치가 줄어드는데 그래서 효과가 있어서 실제로는 여기 보면 게인들이 좀 생겼습니다. 비즈레이트 게인이 생겼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그 그래프를 좀 그려봤을 때 효과가 있다는 표현들 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것은 이제 뭐 저희 뭐 슬라이드 거의 많이 되어갑니다. 제가 질문을 받아야 될 시간을 위해서 조금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건 컴퓨터 그래픽 영상인데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 뷰들을 갖다 지금 블록으로 쪼개놨습니다. 여기 다 이렇게 블록으로 쪼개져 있죠. 근데 여기를 보시면요. 여기 보면 요 블럭이 이렇게 기존에 이렇게 있고 전체 요 블럭에서 이렇게 나머지 있다 보면은 요 뎁스맵 같은 거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는 이거 처리할 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게 영상 중간에 이렇게 쪼개진 부분이 있으면요.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파티션에 대한 그 정보를 갖다가 준 겁니다. 이 블럭에 있는 것은 파티셔닝이 되어 있고 뭐 어떻고 저쩌고 그래서 여기 Z는 X, Y, G의 G에 해당하는 거죠. 이제 거리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파티셔닝이 되어 있다는 플래그 정보라든지 그리고 DRS를 쓸 때 이 뎁스 맵을 만들 때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는 사실 굉장히 많이 다른 부분이죠. 여기서 그 뎁스 맵이 굉장히 차이가 생기겠죠. 그래서 뭐 스미팅 코에피션트를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뎁스 에스티메이션을 할 때 이 블럭에 있는 부분이 얘는 사실 뎁스가 다 똑같죠. 근데 여기는 차이가 있죠. 이런 그 파티셔닝 정보를 같이 주자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그럼 레스 컴플렉시티가 되고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도움이 되더라. 뭐 그런 내용들로 또 연구가 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전에 전체적인 오버뷰 그림인데 파트 12에서 이머시브 비디오 코딩을 이제 많이 진행을 했고요. 이제 파트 5에서 저희가 V3C라고 하는 비주얼 볼리메트릭 비디오 베이스 그 코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그림이라서 요 각각을 이렇게 여러분이 들여다보시면 조금 뭐 모르는 용어도 나오시고 그러겠지만은 아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그 TV브 이용하고 뭐 이런 내용들을 사실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팀이브 7 저희가 가장 이제 최근에 쓰이는 이 체스 모델 이머스 비디오의 버전 7에는 이런 그림을 이런 그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아까 패킹하는 거, 뭐 멀티플렉스하는 거, 그리고 지오메트리 단위로 퀄리티 어세스먼트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레이블을 준다고 그랬었죠. 저희가 레이블링을 베이직 뷰랑 에디셔널 뷰, 뭐 레이블링 개수 맞춰서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팀이브 버전 나왔을 때에 비해서 조금 달라진 부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4개월마다 아닙니다. 3개월마다 표준화 미팅이 있어서 1년에 4번 미팅이 있고 그때마다 어떤 기고들이 있고 또 그때마다 이게 채택되고 안 채택되고 실험이 달라지다 보니까 저희도 한참 버전 6 가지고 연구 실험하고 있는데 버전 7이 그 6에 대한 결과를 내기도 전에 벌써 7이 탁탁 나오면은 또다시 실험 다시 돌리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서버 연구실 내에 증축해서 뭐 그래도 100 몇십 코어씩 돌리고 있고 동시에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이 실험에 대한 복잡도가 너무 높아서 굉장히 아주 허걱거리면서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컨클루전 오늘의 그 발표를 좀 요약 정리를 말씀드리면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통해서 그 엠팩 이머시브 비디오는 이제 익스플로레이션 단계에서 2, 1, 2, 3 이런 식으로 해서 VVC 릴레이티드 된 실험들을 좀 합니다. VVC가 새로 코덱이 나왔으니까 이제 VTM은 VVC의 그 테스트 모델입니다.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뭐 프레임 패킹을 한다든지 앵커 제너레이션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실험들이 하고 있고요. 또 디코더 딜리버리 뎁스 익스페리먼트에서 뎁스 가지고 원래 할 수 있는 게 많다고 그랬죠. 아까 전에 뭐 스킵 플래그 쓰고 지민, 지맥스, 파티셔닝 플래그 쓰고 아까 그 어느 부분이 뭐 파티션이 돼 있다 그 얘기 그런 것도 쓰고 해서 실험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MVHVC도 하나의 큰 이슈입니다. 멀티뷰 비디오 코딩을 이용해서 전통적으로 아까 전에 그 뷰 모드, 미브 모드가 있고 뷰 모드가 있었는데 뷰 모드 가지고 셀렉티브 전송을 하거나 아니면 얘를 갖다가 MVHVC로 압축을 하면은 코딩 효율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 가지 한 뷰에 하나의 아틀라스 넣어가지고 뭐 한다든지 이런 실험들도 역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그 엠팩 이머시브 비디오가 진행되고 있고 6 degree of freedom 즉 미래 2022년까지 표준화될 카메라 뭐 10수대 이상 쓰고 사람들이 움직여 다니면서 VR을 즐길 수 있는 그 자유도가 높은 그런 시스템에서는 지금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정말 그 연구원들의 세부 노력을 통해서 그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고 연구 시스템이 준비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 내용은 여기까지고, 뒤에는 사실 저희 연구실에서 원래 하고 있는, 실제 이제 저희도 엠팩에 굉장히 기고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저희 연구실에서 하는 그런 연구 내용들, 뭐 실험들, 뭐 이건 지난 미팅에서 저희가 10월 미팅에서 보고했던 내용이고요, 엠팩에. 여러 가지 좀 준비는 했는데, 이 내용은 아마 시간 관계상 제가 좀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지금부터 뭐 여러분들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여기 EIRIC 예전 데이터에 보시면요, 제가 한 1년 반 정도 전에 한번 여기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정말로 아주 프리미티브한 VR 오버뷰를 제가 1시간 발표한 게 있기 때문에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ERP가 무엇이냐, 막 되게 진짜 단순한 용어부터 설명을 하고, 어세스먼트, 퀄리티 어세스먼트 얘기라든지, 새로 나온 뭐 WSPS날이 무엇이냐, 이런 내용을 다뤘기 때문에 VR 자체에 대해서 초기 정보로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VR의 기술 수준이나 이거에 대해서 지금 조금 우려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다들 이제 VR이 미래다 해서 뛰어들었다가 아닌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히 게임 업체에 있는 분들 중에서는 VR에 엄청난 에너지를 썼는데 생각보다 이게 시스템 잘 안 퍼진다, 뭐 이러다 VR 끝나는 거 아니냐 우려도 있고요. 또 AR 글래스도 슬슬 LG 플러스에서도 하고 AR 글래스도 나오고 있고 애플도 하고 있다 그러고, 예전 저도 삼성에서 잠깐 수석이자 파트장으로 있었고, 미국의 인터디지털이라는 기업에도 있었는데 삼성에서도 AR 하고 있고요. 이제 곧 나올 거고, 저희 인터디지털도 테크니컬라 인수해가지고 굉장히 연구 많이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그거에 비해서 잘 안 될 거란 의견들도 꽤 많이 있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술들이 그게 별로 쓰이지 않더라도 계속 저희 비디오 연구하는 사람들 세계에서는 꾸준히 연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때가 되면은 굉장히 머치어된 레벨의, 그러니까 실용적으로 쓸만한 수준의 뭔가가 나올 거고, 그렇게 되면 또 갑자기 또 뜰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VR도 예전에 다 있던 기술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도 VR 같은 장비들이 있었는데 안 쓰이다가 다시 또 시대가 온 것처럼 쓰일 것이라고 보고요. 여기에서 렌즈렛 이미지, 플래놉틱 이미지랑 관련된 내용은 홀로그래피랑 또 연관이 많기 때문에 이 기술의 상당 부분은 홀로그래피 디스플레이라든지 홀로그래피 영상 압축 및 전송에 또 쓰일 수가 있습니다. 삼성하고 애틀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지금 홀로그래피 디스플레이를 연구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로 봐도 결국은 뭐 살아남을 기술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동차에서 아시다시피 비히큘러 커뮤니케이션, 비히큘러 테크놀로지 쪽에서는 여러 가지 2D 카메라를 쓰는 기술들이 있고요. 뭐 제가 알기로는 그쪽 머스크 쪽 회사들은 그렇게 쓴다고 들었고, 또 기존의 라이다 기술을 쓰는 기술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카메라 기술이나 라이다 기술을 써가지고 앞에 지금도 뭐 삑삑삑삑 소리 나지만 그런 것들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농담 삼아서 친구들하고 아니면 저희 학생들하고, 저희 랩에 학생들 한 10명 있는데 학생들하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 야, 대리운전을 부르는 게 너무 어렵지 않을까? 저는 원래 술을 거의 안 마십니다만은 한 잔이라도 어떻게 뭐 좀 받으면 대리운전을 해야 되는데, 그 아저씨 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게 좀 또 안전 문제도 있고 하니까 어느 순간에는 내가 자율주행이 아닙니다. 대리운전 모드를 딱 누르면 저쪽으로 5G도 넘어선 6G 시대에는 권한이 넘어가고, 저쪽에서 이렇게 딱 VR을 쓴 사람이 주변을 돌아보면서 외부에서 운전을 대신하는 겁니다. 제 차를. 그러려면 여러 가지 카메라들이 진짜로 이머시브 비디오, 그것도 60UF 이상의 시스템이 적용이 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하면은 당연히 운전자의 부주의함이나 이런 걸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려면 네트워크 속도라든지 여러 가지 비트레이트를 줄이는 노력들, 여러 가지 카메라를 동시에 싱크로나이즈 하는 이슈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VR을 이용한 대리운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난번 와칸다 포에버 나오는 영화에 영화에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생각하는 게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멀미 현상 줄이는 거, 옛날에는 저희가 이걸 갖다가 뭐 너지아, 멀미 안에 너지아 줄인다고 표현하다가 국내에서는 IEEE P3079 같은 표준화
쪽 하는 그런 쪽에서 아예 VR 시크니스라고 용어를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VR 시크니스, 그래서 멀미 현상 나는 거 이런 걸 말하는데, 그래서 그거를 줄이기 위한 연구들을 좀 하고 있고요. 국제 표준도 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IEEE 3079 쪽은 국제 표준화 미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외에서의 그 참여가 표준화 쪽으로 많지가 않아서 주로 국내에 계신 분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애틀이라든지 여러 대학들, 좀 기업들 이런 데서 하고 있고요. 그렇게 그 머처되어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그 굉장히 높은 비트레이트 영상을 낮추기 위한 뭐 연구들, 또 사용자들이 이거 HMD를 쓰고 영상이 너무 빨리 움직이면 멀미를 느끼는데 프레임 레이트를 높이면 어떻게 되겠느냐, 프레임 레이트이 어디까지 돼야 되느냐, 한 디그리당 픽셀을 몇 정도를 두면은 멀미가 줄어들겠느냐, 뭐 이런 내용들을 뭐 연구하고 테스트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주로 애트리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MTP라고 해서 모션 투 포톤 딜레이가 있습니다. 모션 투 포톤 레이턴시라고도 부르는데, 그게 뭐냐면 저희가 고개를 돌렸을 때 HMD 장비에서 고개 돌렸을 때 그거에 해당하는 맞는 영상이 전송이 되어서 렌더링 되어서 제 눈에 보여지는 데까지 걸리는 레이턴시, 딜레이입니다. 이게 길면은 사용자는 멀미 효과가 더 많이 생깁니다. 그걸 줄이기 위한 또 연구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동자의 움직임이나 고개의 각속도까지 이용해서 프리패칭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기법들을 이용해서 그걸 줄이려는 그런 노력들도 있고 관련된 연구 논문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뭐 회로나 이쪽을 직접 하거나 저는 그 서킷을 하는 쪽은 아니고 저는 컴퓨터 원래 그 컴퓨터공학과 저는 백그라운드 컴퓨터 사이언스이기 때문에 그쪽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는 이제 소속이 컴퓨터 교육학과에 있습니다만은 교육학 하신 교수님 한 분 계시고 나머지는 다 뭐 그냥 하던 컴퓨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처리 회로 부분을 만드신 분들은 저는 많이는 모르고 제가 조금 서킷은 잘 모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MTP 연구, 모션 포턴 딜레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 하신 분들은 굉장히 하드웨어적인 부분까지 들어가서 뭔가를 줄이려는 노력들을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 칩들 관련된 것도 당연히 하실 거고요. 배터리에서도 MTP 연구하고 있고 저도 내일 관련된 그 데모 미팅이 있는데 요 VR 시크니스가 사실 상당히 중요한 이슈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요것 때문에 사람들이 사실 한 20분 써보고 나서 어지러워서 HMD를 빼면서 재미는 있는데 계속 쓰기에는 좀 그렇다라는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결되어야지 범용적인 작용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4G에서 5G가 될 때 네트워크가 그렇게 빨라지면은 뭐에 좋으냐 할 때 사실 이게 치킨 에그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네트워크가 빨라지면 VR이나 AR 서비스가 늘어나야 될 것 같고 또는 VR, AR 서비스가 있으니까 네트워크가 빨라져야 될 것 같고 약간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근데 또 약간 우리나라 정책적으로 왜 세계에서 가장 먼저 5G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쫓기는 심정도 있어가지고 일단 5G 가고 벌써 6G 포럼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6DOF 영상이 들어가면은 기존의 LTE로는 밴드위스를 그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좀 있습니다. 물론 해외에서 네트워크 속도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 VR에서도 저희가 연구를 할 때 비트레이트를 몇 가지 축을 둡니다. 몇 메가 bps, 뭐 10메가 bps, 몇십 메가 bps 이런 식으로 구간을 두고 그 구간에서의 영상 화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압축 효과라든지 이런 실험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이유가 뭐냐면 네트워크 속도가 굉장히 빠른 서비스에 해당하는 거, 네트워크 스피드가 느린 속도에서 또 서비스할 수 있는 어느 정도 범위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기 위함인데요. 6DOF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메라가 뭐 10대 개, 20 몇 개가 쓰일 수 있을 경우에 4G 네트워크에서는 좀 아무래도 밴드위스 리스트릭션이 크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5G에 가면은 아무래도 당연히 좀 그 억지로 압축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화질을 떨군다든지 딜레이를 키우는 결국 레이턴시가 커져서 다시 시크니스가 생기는 그런 부분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시험적으로나마 테스트할 연구grup들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학교에서는 당연히 하고 있고요. 저희가 5G 동굴 같은 거 사가지고 MTP, 그 모션 투 그 포톤 딜레이 그런 것들 체크하는 건 당연히 하고 있고 저희 연구실에서도 MTP 내년에는 5G에서 실험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SK텔레콤이나 이런 데서도 요새 MEC라고 여러분들 그 엣지 컴퓨팅 써가지고 모바일 엣지 컴퓨팅 써서 그
5G 장비는 그 안테나 근처에다가 저희 서버들 같은 것들을 두게 되면은 걔네들이 실제로 그 영상 서비스 같은 걸 할 때 속도도 줄일 수 있고 레이턴시도 줄일 수 있고 장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이미 5G 네트워크에서 VR 같은 거 실험하는 거 이미 다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너무 빨리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조금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좀 계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전 영상을 좀 참고하시고 이걸 참고하시면 그나마 좀 갭을 줄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앞으로 뭐 꼭 VR이 범용화된다, AR이 범용화된다 이거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의학 분야에서도 레지던트들 훈련에서도 그게 쓰이고 있고 군 분야에서도 실제로 많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VR이나 이런 걸 쓰이고 있고 특히 AR에서는 당연히 쓰이고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에듀케이션을 목적으로 쓰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 국민이 막 다들 VR 쓰지는 않더라도 특정한 타겟 서비스로 많이 쓰일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현재 엠팩 국제 표준이라든지 또 우리나라에선 애트리, 뭐 캐티, 삼성, LG 여러 가지 기관들, SK도 마찬가지고요. 많이 활발하게 이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관심을 가지시고 좀 많이 이렇게 해주시면 저는 같은 VR 한 입장에서 굉장히 반갑고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참가하신 분들을 뭐 카메라를 켜고 보는 것도 아니고 사실 소속이나 이런 걸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대 멀티플이 그냥 이렇게 미팅 됐지만 혹시 나중에 저희 뭐 필드에서 인더스트리에서 혹시 뵙게 되면 아는 척 해주시면은 반갑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